출근길은 늘 그렇듯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대표님, 차가 많이 막히네요. 혹시 빨리 가셔야 하는 거면. 됐어. 괜히 신호 어기면서 끼어들고 그러지 마. 네가 지난번에 폭주 운전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황당하고 난감했는 줄 알아? 제가 대표님을 잘 모시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 알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제 운전기사는 저를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다른 운전자와 도로에서 시비가 걸려 보복운전을 했답니다.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받았답니다. 그 문제로 일을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무릎을 꿇으며 나이 들고 아픈 모친을 모시고 산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슈퍼카 탄 놈이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었다니까요. 야 임마, 세상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고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별나고 위험한 사람이 태반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을 뒤쫓아서 보복운전을 한 당신이 가장 최악이야. 네, 맞습니다 대표님. 시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발 그래라. 병원에 계신 어머님 생각하면서 조심히 운전하라고, 이 얼간이야. 막히는 도로를 겨우 벗어나 회사 근처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갓길에 지나가는 리어카가 제 차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야, 이 자식아, 운전 좀 조심히 하라고 했잖아. 리어카가 지나가는 걸 못 봤냐? 제가 사고 낸 게 아니라 리어카가 갑자기 들이댔다고요. 보아하니 폐지 줍는 노인네들 같은데 일부러 접촉사고 내고 공갈로 돈 뜯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다치신 데 없으시죠? 제가 내려서 해결하겠습니다. 흥분한 운전기사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내렸습니다. 또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저도 차에서 내렸어요. 이미 운전기사가 리어카를 끌던 노부부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사기꾼들! 놓친네 당신들 일부러 리어카를 슬쩍 민 거지? 그리고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보험 사기 치려고 하는 수작인 거 다 알아. 당신들 같은 노인네들 내가 많이 봐왔거든. 당신들 잘못 걸렸어. 내가 오늘 참교육이 뭔지 보여줄 거야. 운전기사가 막말을 내뱉자 노부부 중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이봐요, 우리는 공갈 사기꾼이 아니에요. 폐지 줍고 움직이다가 차를 못 본 거라고요. 아, 그러셨어? 그런데 여기 도로인 건 알지? 잘못은 당신들이 했으니 이 차 긁힌 거 물어내고 나랑 우리 대표님 치료비도 줘야겠어. 차 수리비랑 치료비요? 살짝 부딪혔는데 다치셨어요? 이보세요. 우린 폐지 줍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부부예요. 실수이니 너그럽게 봐줘요. 허허, 사기치려다가 도리어 내가 세게 나오니 겁을 먹었구만. 놓친애들이 돈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 차가 얼마짜린지 알아? 미안합니다. 운전기사가 하도 심하게 겁을 주니 노부부가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운전기사에게 그만하라고 경고했어요. 한 번, 두 번. 그런데도 계속 천둥벌거숭이 마냥 날뛰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를 3개 날려줬습니다. 그만하라니까 이 자식아.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분들 잘못이 아니라고. 니놈이 제대로 안 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자 운전기사는 뒤통수를 만지며 저에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당장 어르신들께 사과해 자식아. 대표님, 공갈치는 노인네들입니다.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해고당하고 싶니? 오늘 마지막 출근할래? 아, 알았어요. 저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사과하자 두 노부부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군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빚을 갚아야 할 날이 왔군요. 두 분, 오늘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빚을 갚는다니 우리가 뭘 잘못했소? 날 아직도 기억 못하는군요. 자세히 보세요. 두 노부부는 저를 한참 보더니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당신은 드디어 알아보셨군요. 자, 이제 되갚아줘야겠네요. 가까이 오시죠. 노부부는 저를 알아보고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저를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까요? 저는 무슨 빚을 갚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조금 옛날로 돌아가 사연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부와의 반전 결말은 뒤에 이어서 쓸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와 둘이 2층 주택집의 옥탑에서 생활했어요. 아빠가 뇌성마비라서 일을 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엄마가 가장이었는데 과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의 보조금이 매달 나오긴 했지만 엄마와 셋이 살던 집의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옥탑방으로 이사 갔답니다. 주인 부부가 1층에 살았고 2층에는 새를 들어 사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2층 분들은 일찍 나가서 일을 하시고 늦게 들어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1층 주인집 부부는 저와 아빠가 외출하거나 들락날락할 때마다 얼굴을 비추고 살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나눠주셨어요. 성준이 어디 가니? 아줌마,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랑 아빠는 동사무소에 가요. 서류 신청할 게 있어서요. 그렇구나. 성준아, 이따가 들어올 때 옥탑으로 바로 가지 말고 아줌마 집에 들러라.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점심 먹자. 정말요? 네, 좋아요. 아빠, 아줌마가 점심 같이 먹자네요. 사모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자주 신세를 지는 것 같거든요. 월세도 절반만 받아주시는 것도 모자라 저희 부자한테 선심을 너무 많이 베푸시는 거 아닌가요? 김씨, 사람은 원래 두루두루 어울리면서 지내는 거야. 밥 좀 같이 먹는다고 신세 지는 거 아니니까 잔말 말고 볼일 보고 와서 들러.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아빠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아니 그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었지만 한참 어른이라는 건 얼굴에 주름을 보고 알 수 있었죠. 아줌마가 해주신 밥은 돌아가신 엄마가 해준 밥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군침 도는 제육에 조금만 깨물어도 으스러지는 콩자반, 사각사각 소리가 나며 씹히는 콩나물 무침. 그 밖에도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1층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행복이었습니다. 성준아, 안 빼앗아 먹으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그렇게 대충 씹고 삼키면 탈난다. 아줌마가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뱃속에 거지가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안 씹어도 막 넘어가요. 맛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네. 우리 남편은 맛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이러니까 성준이만 보면 밥 먹이고 싶어 안달난다니까. 성준아, 내일도 와서 같이 밥 먹자. 네, 아줌마. 정말 맛있는 밥 잘 먹었습니다. 주인집 부부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유는 당연히 잘 모르고 괜히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1층 부부에게는 그렇게 자주 밥을 얻어먹기도 했고 집 밖, 길에서 마주치면 어김없이 저에게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을 사주셨어요. 제가 애교도 있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면 아주머니가 귀신같이 알아보고 슈퍼에 데리고 가셨답니다. 한편 2층에 새들어 사는 부부도 1층 부부 또래의 사람들이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큰 중학생 형이었답니다. 2층 부부는 부부싸움을 허구한 날 했고
목청이 얼마나 큰지 옥탑에서 지내는 저와 아빠가 매일 싸우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아빠, 2층 아줌마랑 아저씨가 또 싸우나 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라. 어른들은 가끔 싸우기도 하니까. 가끔이 아니라 맨날 싸우잖아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도 한 번도 안 싸웠잖아요. 1층 아줌마 아저씨도 안 싸우고요. 싸우는 부부도 있고 그러지 않는 부부도 있는 거야. 성준아, 괜히 2층 사람들과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다른 건 묻지 마라. 알겠지?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왜 싸웠냐고 묻지도 않을 거고 시끄럽다는 소리도 안 할 거예요. 2층 식구들과는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데 2층 부부는 저희 부자의 인사를 무시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형은 저만 보면 꼬맹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야, 꼬맹이, 너 이리 와봐. 왜, 형? 야, 너네 아빠 걷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우리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대. 불쌍하네. 야, 꼬맹이, 너 형이랑 재밌는 거 안 할래? 재밌는 거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유치하긴. 그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야. 1층 주인집에 몰래 들어가서 구슬 같은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가지고 나오는 게임이야. 아, 그건 나쁜 짓이잖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잖아. 야, 그건 훔치는 게 아니라 설이라고 하는 거야. 옛날부터 가까운 이웃의 물건을 쓱 가져오는 놀이란 말이야. 이거 아주 재밌는 게임이니까 형이랑 해보자. 내가 망 보고 있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구슬 박힌 목걸이를 가지고 와. 2층 집 형이 저에게 도둑질을 시키자 두 다리가 떨렸어요. 싫다고 거절하고 옥탑으로 올라가려는데 형이 저를 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 야, 꼬맹이, 너희 아빠 한쪽 다리는 멀쩡하지? 이 형이 다른 다리를 분질러버리면 어떻게 될까? 네 아빠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꼬맹아, 이 형은 마음먹은 일은 다 하거든. 너 아빠가 이 계단을 아예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내면 좋겠어? 형, 그러지 마. 우리 아빠 괴롭히지 마. 쉿, 꼬맹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게임을 하자고. 구슬 박힌 목걸이. 너무 무서웠던 저는 형 앞에서 계속 부들부들 떨다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 대신 우리 아빠는 괴롭히면 안 돼? 그래, 걱정하지 마. 목걸이만 가지고 나오면 형이 쇠구슬 20개는 사줄게. 제 귀에는 유혹적인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나쁜 짓인 걸 인지하고 있었고 잘못된 사고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형이 무섭게 겁을 주는 바람에 1층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는 외출을 하고 없었죠. 자주 밥을 먹으러 오니 안방의 위치를 알고 있어 문을 슬며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서서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2층 집 형이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죠. 저는 그걸 들었다가 놓았다가 반복했어요. 도저히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뜸을 들이고 있을 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주인집 부부가 들어왔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성준이 불러서 밥 먹을까?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런데 말이야, 성준이를 볼 때마다 어린 녀석이 참 딱해. 어미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비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니 나중에 장래가 걱정이야. 그래도 뭐가 돼도 될 놈이야. 힘들게 성장하겠지만 나중에 큰 사람이 되고도 남을 녀석이라고. 우리가 걱정할 건 성준이가 배를 골지 않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당신 성준이가 가여워서 자주 부르는 거 아니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대리만족하려는 거지? 대리만족이라니?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잘해주고 싶은 것뿐이야.
대리만족이니 뭐니 그런 단어 쓰지 마. 그래, 알았어. 난 시비 걸려고 한 말은 아니야. 당신이 아들 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엄연히 아빠가 있는 아이니까 부모 이상으로 잘해주지는 말란 뜻이야. 그만 좀 해. 성준이한테 이웃이자 이모 같은 사람으로 남고 싶을 뿐이야. 그 이상으로 마음먹은 적 없고. 그래, 그만하지. 괜히 신경 건드려서 미안해. 침대 밑에서 부부의 대화를 들었는데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줌마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저를 아들처럼 예뻐한 거였어요. 아저씨는 그런 아줌마에게 너무 큰 정을 주지 말라고 조언하는 거였고요. 아무튼 저는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다가 침대 밑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망보고 있던 형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요. 틈나는 대로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부부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거실을 지나쳐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30분 정도 지나니 오줌이 마렵기 시작했어요. 빨리 화장실 가서 비워버리고 싶은데 그랬다간 제가 왜 이 집에 몰래 들어왔는지 설명해야 하니 억지로 참았답니다. 제발 아저씨 아줌마가 다시 외출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런 반전은 없었습니다. 오줌을 참던 저는 한계를 넘어버려서 그대로 바지에 싸버리고 말았어요. 오줌은 흥건하게 바닥에 고였고 침대 밑뿐만 아니라 안방의 바닥까지 흘렀습니다. 집이 기울어진 건지 제가 싼 오줌이 썰매를 타듯 안방의 문까지 내려갔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오줌 쌌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노인네냐? 중년 남자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런데 어디서 오줌 냄새가 나는데? 아줌마는 냄새를 따라 움직였고 안방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뭐야? 방바닥에 흥건하잖아. 당신 안방에다가 오줌 쌌어? 이 사람이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디 봐봐. 두 분이 안방에 들어와 흘러내린 오줌의 근원지인 침대 밑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셨답니다. 성준아, 너 거기서 뭐해? 성준이 네가 왜 거기에 있냐? 어서 나와. 저는 축축한 바지를 손으로 잡고 슬금슬금 기어나왔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죄송해요. 성준아, 왜 거기에 있던 거야? 숨바꼭질이라도 하고 있던 거야? 네, 아니요. 무슨 일이니? 우리 집에 왜 몰래 들어와서 침대 밑에 숨은 거야? 성준아, 솔직하게 말해봐라. 우린 널 혼내지 않아. 네가 혼날 짓을 했다고 해도 말이야. 어서 말해보렴. 저는 눈물을 터뜨리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2층 집 형이 구슬만한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고 이를 거부하면 아빠의 멀쩡한 다리를 다치게 한다고 고백했죠. 또 목걸이를 가지고 나오면 쇠구슬 20개를 받기로 한 것도 말했답니다. 2층에 사는 경식이가 시켰단 말이지. 그 못된 놈이 순수하고 마음 여린 애한테 겁을 주고 시킨 거구만. 성준아, 넌 잘못한 게 없다. 경식이가 겁을 주고 시킨 거잖니. 그리고 넌 목걸이를 훔치지 않았잖아. 진작에 가지고 나갈 수 있었지만 갈등하고 포기한 거지. 모르겠어요. 훔칠까 말까 손으로 집었다가 놓았다가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아저씨랑 아줌마가 들어왔고요. 제가 모든 걸 고백했더니 아저씨가 저를 화장실로 데려가셨어요. 저를 씻기고 옥탑방에 가셔서 아빠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속옷과 바지를 가지고 오셔서 입혀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방바닥을 깨끗이 닦으셨고요. 그리고 2층 집 경식이 형을 불렀답니다. 경식이 너 애한테 뭘 시킨 거야? 내 목걸이를 훔치라고 시킨 거냐? 제가요? 아니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그럼 성준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성준이랑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다 놓고 도둑놈 취급하시니 기분이 더럽네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겠다. 네 부모님 오시면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지 보자. 마음대로 하세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2층 집 형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저와 아빠는 옥탑으로 올라갔고 밤 8시가 넘어서 1층 할머니가 불러 내려갔답니다. 2층 집 부부는 날이 선 채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야, 꼬맹이. 네가 내 아들이 도둑질을 시켰다고 했냐? 네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아줌마, 형이 시킨 거 맞아요. 이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내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한 우등생이야. 도둑질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저기 아저씨, 성준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예요? 아, 몸이 멀쩡하지 못하니까 남한테 빌부터 먹고 살았으니 도둑질이나 하라고 가르쳤겠지? 그 말에 주인집 아줌마가 발끈했습니다. 이봐요, 2층 아줌마, 말이 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도둑으로 몰렸는데 말이 곱게 나오겠어요? 성준이 5살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고 도둑질을 할 애가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지 애비가 남한테 도움받고 사는 입장이니 남의 것을 쉽게 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을 의심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더럽지만 새를 들어 사는 입장이니 그만하고 가겠어요. 아직 진실을 밝힌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해보세요. 이 집에 몰래 들어와 도둑질 하려던 꼬맹이를 잡아서 진실을 밝혀보라고요. 됐습니다. 경찰까지 부를 일 아니니까 그만 가세요. 2층 아줌마가 경식이 형을 데리고 올라갔고 저와 아빠도 옥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준아, 이리 와서 종아리 걷어라. 아빠, 왜요? 누가 시켰든 아니든 넌 도둑질을 하려고 했어. 침대 밑에 숨어서 오줌까지 쌌고 아주 못된 짓을 했지. 아빠, 그거 경식이 형이 시킨 거예요. 아빠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고요. 잔말 말고 종아리 걷어. 어렸던 저는 질질 짜면서 종아리를 걷었고 회초리로 벌을 받았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빠는 다시는 1층 집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밥을 얻어먹으러 가도 안 되고 아줌마가 불러서 놀자고 해도 무시하고 옥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죠. 성준아, 아줌마 집에 밥 먹으러 와. 아니에요. 며칠 전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괜찮으니까 아줌마랑 들어가자. 안 돼요. 다시는 아줌마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그러셨구나. 그럼 내가 아빠를 설득해 볼게. 일단 올라가거라. 아줌마는 아빠한테 제 얘기를 하셨고 전처럼 지내자고 하셨는데 거절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선을 지키면서 지내자고 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마음속으로 엄청 화를 냈답니다. 저는 8살까지 집에서 아빠한테 공부를 배웠고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놀게 되니 저에겐 신세계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생겼어요. 뇌성마비 아빠가 공공근로를 하러 가셨다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셨는데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 도중 돌아가셨습니다. 8살에 혼자가 된 저는 고아원에 가야 할 상황이 닥쳤습니다. 부모님 2분을 여의었고 저에겐 다른 가족이 없으니 선택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주인집 부부가 저를 거둬주시겠다며 함께 살자고 하셨어요. 정식으로 입양하는 건 아니었고 제가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손을 내밀어 주셨답니다. 사막 위를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죠. 그렇게 고아원 대신 1층 집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성준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아줌마는 항상 성준이를 예뻐하고 잘 돌봐줄 거야.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줄 테니 편하게 지내. 맞다, 성준아. 똑같이 아줌마 아저씨랑 잘 지내면 돼. 네, 고맙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그럼 이제부터 옥탑이 아니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랑 같이 살다가 옥탑에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여기는 성준이 네가 사는 집이니 마음대로 해도 돼. 두 분은 저에게 과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감사한 두 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하며 굶지 않고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잤답니다. 2층 집 식구들은 떠나지 않고 살았는데 1층 부부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도둑질 사건 이후로 대면대면하게 지냈답니다. 경식이 형은 저를 보면 잘못 걸리는 날이 오면 제대로 혼내주겠다는 경고를 서슴지 않고 했고요. 어느새 세월은 흘러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줌마가 아주 질 좋은 교복을 맞춰주셨고 가방과 운동화도 좋은 거로 사주셨답니다. 성준아, 네 뒤에는 항상 우리가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살아. 감사합니다, 아줌마. 감사하면 나중에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아줌마. 중학교에 가서 키가 가장 작았던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왜소하고 힘이 약한 건 타고난 체질이라서 아줌마의 맛있는 밥을 많이 먹어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체구가 작다는 이유로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반에서 가장 무서운 애가 저를 왕따 타겟으로 삼았고 심부름꾼으로 부렸습니다. 박성준, 숙제 해왔지? 그거 내 이름으로 바꿔서 내라. 알겠어, 영태야. 아, 역시 성준이는 말을 잘 들어서 마음에 든다니까. 성준아, 너 평생 내 꼬봉이나 하면서 살아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내 밥이 되라고. 처음엔 저도 싫다고 거부했고 반항도 해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엄청난 주먹과 발길질이었습니다. 하도 많이 맞아서 순종하게 되었답니다. 2년 넘게 말도 못할 괴롭힘을 당했고 가스라이팅이 되어 일진놈의 개가 되었답니다. 아주 많은 괴롭힘이 있었는데 가장 곤란하고 힘들었던 게 돈을 상납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줌마 아저씨와 지내면서 돈 달라는 말을 먼저 해본 적이 없는 데다 일진놈에게 바치려고 돈을 받고 싶지 않았답니다. 계속 상납을 거절하자 학교 끝나면 끌려가서 먼지나게 두들겨 맞았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겁을 먹고 있어서 혼자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심하게 맞은 데다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아줌마의 구슬만한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가지고 나가 금은방에 가서 팔았습니다. 야, 돈 가져왔냐? 그동안 밀린 상납금 가져온 거야? 가져왔어. 이야, 드디어 성공했구나. 아줌마 집에서 얹혀 산다더니 도둑질이라도 했냐? 그래, 그래야만 했어. 영태 너한테 상납하려고. 그 말을 뱉자마자 후회가 깊이 들었습니다. 일진놈이 돈 달라고 손을 내밀자 가방에 챙겨온 것을 꺼내 일진놈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어요. 플라스틱과 새로 만들어진 연필깎이였죠. 그놈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았고 복수해주고 끝내고 싶었답니다. 아! 꼬봉!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제 더는 안 해. 네가 날 괴롭히는 날은 이제 없어. 학교 안 다닐 거니까. 다시 연필깎이로 일진놈을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그동안 맞았던 걸 돌려주었죠. 복수를 하고 나니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출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면 또 힘들어질 테고
도둑질을 했으니 아줌마 아저씨 얼굴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목걸이 판돈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아주 멀리 떠나버렸죠. 나중에 성공하면 주인집 부부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으니 이제부터 혼자 성공할 때까지 살기로 했답니다. 일자리를 찾다가 숙식 제공되는 주유소에서 어린 나이에 저를 받아줬어요. 그때 시급 1,100원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탈출한 사람이라고 말하니 사장님이 딱하게 봐주시고 일을 선뜻 내어주셨답니다. 일하는 건 당연히 힘들었지만 학교에 나가서 괴롭힘 당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편안했습니다. 주유소에서 5년을 일하고 성인이 되자 바로 모은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혈혈단신의 삶을 선택한 저는 꼭 성공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그 나이 때 괜찮은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막노동이 최고였습니다.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하고 수능을 2번 치르고 나서야 원하는 대학에 야간으로 들어갔답니다. 건축학과에서 배우는 건 피와 살이었어요. 하나하나 배울수록 성공의 길이 조금씩 넓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건축기사 자격증과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고 큰 회사에 들어갔답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나이 30 중반이 되었을 때 작은 사무실을 차려서 직원 몇 명 뽑아서 회사를 운영했어요.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 하나만으로 시작했고 10년 만에 큰 회사로 거듭났답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딸도 낳아서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했어요. 아내는 제가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라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게 걱정이라며 운전기사를 채용하라고 자주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직원에게 알아서 운전 경력 있는 사람으로 한 명 채용해달라고 했고 얼마 뒤 처음으로 운전기사와 조우했습니다. 대표님, 김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태? 기가 막힌 일이네. 너 나 모르냐? 네? 대표님이 저를 아십니까? 세월이 30년 흘렀다고 까먹은 모양이네. 네가 나 엄청 괴롭혔잖아. 연필깎이로 널 응징해준 키 작은 애 기억 안 나? 뭐더라 이름이. 내 이름도 모르고 취직한 거야? 아, 박성준. 이제야 기억이 나네. 내 꼬붕이었잖아. 야, 이렇게 만나게 되네. 잘 지냈냐? 어떻게 회사에 수장이 됐냐? 너 학교 무단결석으로 퇴학당하고 어디서 객사라도 한 줄 알았다. 어허, 말이 짧네, 영태야. 죄송합니다. 됐다, 그냥 반말해라. 내가 너 같은 놈을 운전기사로 둘 일은 없으니까 그만 가봐. 오늘 일당 입금하라고 할게. 저기 대표님, 저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홀어머니가 계신데 병원에 계십니다. 저 평생 불효만 하고 살아와서 이번에는 진짜 어머니를 살리고 싶습니다. 병원비 내려면 일자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널린 게 일자리야. 알아서 구해. 대표님 운전기사로 일하는 것만큼 많이 받는 데가 없어요. 저 고졸의 꼴통에다 도박해서 집안 살림을 거덜낸 불효막심한 놈이라고요. 대표님, 예전 일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무릎 꿇었습니다. 대표님, 옛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저를 때리시고 일을 시켜주십시오. 인사 담당자가 왜 뽑았는지 알겠네. 엄청 간절하구만. 영태야, 그럼 평생 내 꼬봉으로 살아볼래? 네, 꼬봉으로 살 테니 자르지 말고 옆에 두고 실컷 부려먹으세요. 어머니를 꼭 살려야만 하니까 못할 게 없습니다. 이거 재밌네. 내가 너 때문에 학교도 집도 버리고 가출해서 홀로 살아왔는데 여기서 널 만나다니. 아무튼 내가 성공한 원인이 영태, 네가 제일 크다. 원수를 이런 식으로 만나다니 정말 통쾌했습니다. 저를 공포에 떨게 한 존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사정하고 있네요.
제가 못다한 복수를 하려고 운전기사로 채용했습니다. 영태에게 괜히 신경질도 내고 욕도 하면서 부려먹었는데 항상 복종하더군요. 그런 영태를 비웃어주며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했답니다. 영태야, 오늘은 갈 데가 있다. 우리가 다니던 중학교 근처로 가자. 네, 대표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주인집 부부를 만나 감사 인사도 하고 왕래하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찾아가야지 했는데 40 중반이 되어서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계속 거주하던 곳에 사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며 옛 추억에 잠긴 채로 향했습니다. 제가 살던 주택집은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와봤더니 아주 작더라고요. 긴장한 채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사람이 나왔어요. 이사 온 지 한참 되었고 아줌마 아저씨를 전혀 모른다고 했죠. 대표님, 여기서 살았군요. 같이 지내던 분들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런 거라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 친구놈이 탐정입니다, 탐정. 불륜 잡고 실종자 찾는데 선수입니다. 제가 말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 그럼 탐정을 소개해줘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어른들을 꼭 좀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태의 친구인 탐정을 만나게 되었고 주인집 2분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아주머니의 성함뿐이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무조건 찾겠다고 하니 돈을 지불하고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못 찾은 건가? 영태, 자네 친구 돈만 받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걔가 형사 출신이어서 신뢰는 확실합니다. 이름 석자만으로 사람을 찾는 거라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렇단 말이지.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운전기사가 리어카와 접촉사고를 냈고 노부부와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결말을 써볼 테니 마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 기억 못해요? 누구시더라? 빚을 갚을 때가 이제야 왔네요. 무섭게 왜 그러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눈을 오랫동안 마주치자 그제야 저를 알아보더군요.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안아주셨습니다. 아유, 너 성준이 맞지? 아줌마, 아저씨, 저 맞아요. 못돼 먹은 성준이가 저예요. 이게 얼마만이야? 꼬박 30년 만이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세상에나, 우리 집 옥탑에 살던 성준이란 말이지. 아비 돌아가시고 우리랑 같이 살았던 그 박성준이란 말이지. 가출하고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모르고 살았는데 무사했구나. 성준아, 살아있었구나. 아주머니에 이어 아저씨도 안아드렸습니다. 네, 그놈이 바로 접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잘 살고 있었으면 됐다. 네가 우리랑 사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떠난 것이니 어쩌겠냐. 2분은 제가 가출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괴롭힘 당하고 지낸 걸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을 나와 독립한 이유와 살아온 과정을 함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영태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이 나쁜 놈, 네가 우리 성준이를 괴롭혀서 우리랑 찢어지게 만든 거야? 우리 성준이를 괴롭히게 한 장본인이 운전기사라 이거지? 오늘 날 제대로 잡았네. 여보, 이 운전기사 놈 우리가 혼쭐을 내주자고. 우리가 성준이가 떠나고 얼마나 슬퍼한지 기억나지? 그 감정을 되살려서 확실하게 혼쭐을 내주잔 말이야. 2분이 영태를 혼내는데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씀이니 영태가 얻어맞는 걸 구경만 했답니다.
영태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날아오는 싸대기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쳐맞아야지. 여보, 이놈을 그냥 폐지랑 같이 고물상에 넘겨버리자고. 그래, 이런 놈은 숨쉬는 공기도 아까워. 감히 우리 성준이를 그렇게 괴롭혔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두 분은 한참 동안 혼쭐을 내주셨고 제가 말렸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이젠 제가 괴롭혀주고 있어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폐지를 주우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아줌마, 어디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한 방에 나락을 가버렸지. 2층에 살던 경식이 식구들 알지? 그 부모가 작정하고 우리한테 사기를 쳤어. 재개발되는 곳에 분양권을 받으라고 소개를 해줘서 노후 자금을 벌 것 같아서 투자를 했지. 우리가 가진 게 많진 않아서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 2층 집 부부가 사기를 쳤단 말이죠. 경식이 형의 부모가. 그래, 벌써 20년도 지난 일이다. 우리 부부는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고 운동 삼아 폐지 주우면서 먹고 살아. 제가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 운전기사 친구가 탐정이라서 두 분을 찾아달라고 얼마 전에 의뢰했거든요. 더 빨리 찾았더라면 두 분이 이렇게 힘들게 지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성준아, 대체 무슨 말이니? 네가 우리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 거냐?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준 것만으로도 이미 여한을 풀었단 말이야. 아주머니, 아저씨,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대구로 가시죠. 제가 진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네가 빚진 게 뭐가 있다고 그러냐? 우린 괜찮아. 저 아주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그래, 우리 집에 가자. 가서 밥도 먹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들어보자. 운전기사한테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에 가서 폐지를 팔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노부부를 뒷좌석에 앉게 해드렸어요. 10분 거리에 있는 원룸촌에 도착해 두 분의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좁은 방에서 두 분이 여러 짐을 쌓아놓고 지내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를 먹여 살려줬던 분들이라 잘 살아오셨길 바랐는데 말입니다. 집이 좀 좁지. 그래도 둘이 살기 딱 좋아. 안 그래, 여보? 그럼 딱 좋지. 게다가 원룸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도 똑같이 젊어진 기분이라니까. 두 분은 여전히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아, 내 정신 좀 봐. 성준이가 밥 먹고 싶다고 온 거지. 조금 기다려. 금방 차려줄 테니까. 다 보이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보았더니 허리가 많이 굽은 데다 흰머리가 아주 많더라고요. 어릴 땐 영원히 젊을 줄 알았는데 나이 든 모습을 보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곧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옛날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며 맛있다고 연신 말하면서 따뜻한 밥을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여기도 좋지만 제가 좋은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저 두 분 덕분에 성공했거든요. 성준이 네가 성공한 게 왜 우리 덕이야. 중학교 때 집 나가서 혼자 애쓰면서 살았으면서. 밑거름은 모두 아저씨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관심과 애정 없었으면 아마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저 돈 많이 벌었고 앞으로 많이 벌 거예요. 운전기사까지 있는 걸 보면 대충 짐작은 되시죠? 그러고 보니 그 썩을 놈은 왜 안 오는 거냐? 우리 폐지 팔아다가 돈 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야? 주소 찍어줬으니까 곧 올 거예요. 아무튼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세요. 빚을 꼭 갚고 싶습니다. 아니, 사랑을 꼭 갚고 싶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두 분은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어깨를 으쓱하셨어요. 그 모습은 흡사 어린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영태가 폐지 판돈을 들고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어르신들, 제가 왔습니다. 폐지 팔고 왔습니다. 그거 드리고 들어와. 여기 밥상 보이지? 저도 배가 고팠는데 마침 잘 됐네요. 들어와서 설거지해. 나랑 어른들은 가볼 데가 있으니까. 네? 밥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영태야, 너 자꾸 기어오를래? 운전기사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이번에도 제가 운전대를 잡고 노부부를 모시고 저의 집 중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택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저 집이 세 채 있는데 여기를 두 분이 써주시면 딱이겠네요. 우리더러 여기서 살라고? 네, 예전에 살던 집보다 좋으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말년에 호강을 제대로 하네. 성준아,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베풀어주겠다고 하니 거절은 안 하마. 네, 제가 드리는 거 다 받으셔도 됩니다. 원룸의 짐은 제가 사람 시켜서 옮겨드릴게요. 이삿짐 센터를 부를 양은 아닐 텐데 우리가 그냥 가져와도 돼. 운전기사 시키려고요. 왕복으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운전기사를 시켜 이사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은 넓은 집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날들이 한 번에 잊혀진다고 말씀하시며 엄청 고마워해 하셨답니다. 두 분이 새 집에서 적응하는 동안 운전기사한테 임무를 하나 줬어요. 탐정 친구한테 말해서 노부부를 찾는다고 받은 돈으로 2층에서 살던 경식이 형네 식구들을 찾으라고 했답니다. 이번에는 탐정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는지 일주일 만에 2층 집 식구들을 찾았대요. 대표님, 그 2층에 살던 부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출소했답니다. 출소요? 네, 사기 도박하다가 걸려서 빵에 다녀왔다나 봐요. 전과가 무려 7범이랍니다. 아주 상습범이구만. 그리고 경식이 형은? 얼마 전에 이혼당하고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참, 셋 다 별 볼 일 없다 못해 밑바닥으로 떨어졌군. 그 세 사람한테 접근해서 어르신들 댁으로 데려와. 네, 대표님. 주인집 부부한테 사기친 것들을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없어서 세 사람을 불렀답니다. 운전기사가 비싼 알바를 시켜준다고 꿰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집 좋네. 이런 데서 무슨 일을 시키려나? 아줌마, 오랜만이네요. 아저씨도, 경식이 형도. 우리 몰라보겠어요? 세 사람은 저희를 유심히 보더니 바로 눈을 내리깔더군요. 댁들이 사기친 주인집 부부를 알아보겠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2층 아줌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것들이 이제야 눈앞에 왔네. 우리한테 사기치고 잘 먹고 잘 살았냐? 잘 살긴요. 우리 인생도 순탄치 않았다고요. 어이구,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고생 좀 했나 보네. 얼굴이 팍 가버렸구만. 그래도 니들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래서 어쩌겠다고요.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법은 끝났어도 이 주먹은 아직 살아있어. 뭐 하려는 거예요? 여보, 경식아, 나가자. 가긴 어딜 가. 우리 속은 풀어주고 가야지. 아주머니는 사기꾼 여자의 머리채를 잡더니 넓은 집을 이리저리 빙빙 돌면서 따귀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한테 눈치를 줘서 2층 집 아저씨를 혼내주라고 했어요. 야, 영태야, 네가 잘하는 양아치 짓 좀 해야겠다. 혼 좀 내줘. 네? 네.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대표님. 운전기사는 나이 든 남자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쭈뼛대다가 2층 아저씨한테 주먹으로 한 대 맞고 나서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경식이 형만 남았죠. 형, 기억나? 나한테 도둑질 시켰던 거?
몰라. 야, 너한테 맞으면 돈이라도 주는 거냐? 그럼 맞아줄게. 나 갈 때까지 간 놈이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 별로 무섭지 않아. 돈 대신 일자리 줄게. 내 운전기사의 보조로 취직해. 월급 많이 주는 거야? 지금 일하는 배달 일보다는 많겠지. 어때? 해볼래? 네, 대표님.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사기꾼 자식이자 날 도둑놈으로 만들려고 했던 너를 조금만 손봐줄게. 오늘이 니들 식구가 응징당하는 날이니 달게 받아. 어릴 적 그 못된 형은 어느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제 앞에서 설설 기며 때리는 매를 그대로 맞고만 있었습니다. 2층 부부는 한참을 얻어맞고 나서 노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니들 사기 도박하다가 감옥 다녀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아니요. 이제 손 씻었어요. 나이 먹고 또 감옥 가느니 차라리 굶어 돼지는 게 나으니까요. 그럼 일자리가 필요하겠네. 여기서 가정부로 일하고 네 남편은 우리 운전기사로 일하면 좋겠어. 성준이가 그러라고 했거든. 우리더러 두 분의 가정부, 운전기사로 일하라고요? 응. 월급은 우리한테 사기친 걸 일부씩 까면서 받을 거야. 불만이면 나가도 돼. 니들 나이 처먹고 전과자라 취업이 될지 모르겠네. 출소하고 여기저기서 떠돌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겠다는 거지? 허튼 짓 할 생각은 하지 마. 홈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으니까 도둑질하고 튀는 건 못할 거야. 저희 손 씻었다니까요.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시켜주세요. 여보, 당신도 할 거지? 그럼 해야지. 우리가 찬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 어르신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당한 거 배로 돌려주면서 부려먹어줄게. 그러고 보니 우리 한 집에 살던 식구들이 죄다 모였네. 파티라도 해야 하나? 할머니, 바로 잔치상을 차리라고 하시죠. 이제부터는 두 분이 여기서 왕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서 지내세요. 그래, 그거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성준이 덕분에 원수를 부려먹게 생겼어. 사기꾼들 뭐해? 당장 주방 가서 한상 가득 차리지 않고. 출소 후 빌빌거리던 2층 부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겠다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이후 노부부는 2층 사기꾼 부부를 3년 정도 부려먹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살림을 열심히 해도 나아지는 게 없다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제 운전기사 영태가 경식이 형을 잘라버렸어요.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바로 먼지나게 패주고 퇴근시켜버렸답니다. 그리고 저도 괴롭힐 만큼 괴롭힌 영태를 잘라버리기로 했어요. 영태야. 네, 대표님. 이제 그만둬라. 다른 일 찾아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바로 자르시는 겁니까? 그것도 맞고 널 부려먹고 욕하고 갈굴 만큼 했거든. 네 얼굴만 보면 욕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제 그만 내 성질을 버리고 싶지 않다. 그만 다른 일 찾아봐. 대표님, 꼭 그래야 합니까? 제가 1000번 넘게 사과했잖아요. 10,000번을 해도 안 돼. 네가 내 인생을 망친 주범이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그렇게 마지막 악연을 잘라버렸습니다. 저와 아내, 딸애는 자주 노부부 집으로 놀러가곤 한답니다. 마치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면서 말이죠. 저의 아련한 어린 시절부터 주인집 부부를 다시 만난 오늘날까지 정성으로 써봤습니다. 세상에 다시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지나 봅니다. 혈혈단신이었던 저는 많은 식구들이 생겼고 행복합니다. 다들 외롭지 않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